고대 이집트 신들이 사후세계에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영원한 삶을 위한 그들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죠. 이집트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종교는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었고요. 많은 신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죠. 쓰기가 발전하면서 신성한 지식이 널리 퍼졌어요. 이 지식은 사후세계 텍스트로 기록되어 중요한 안내서가 됐죠. 이집트인들은 저승, 영원한 삶, 영혼의 부활을 믿었어요. 두아트라 불리는 저승은 무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서면 호루스 신을 닮은 조각상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왕과 평민의 길이 달랐다니 신분 차별은 역시 있었네요. 그 다음은 오시리스 신과의 만남, 모두가 떨었을 거예요.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영혼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심판했죠. 합격하면 영원하고 평화로운 사후세계가 보장됐어요. 탈락하면 영혼이 소멸됐을지도 몰라요. 상상하기도 싫네요. 이집트인들에게 영원한 삶은 끝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돌아와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인생 2회차 시스템이었네요. 영혼의 여정을 위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집착 정말 대단하죠. 신들의 심판과 영원한 삶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누비스는 다 아시죠? 자칼 머리를 한 저승에 인도자요. 근데 아누비스의 역할이 제 머리 색깔보다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 제 1왕조 때는 무덤 수호자에 불과했어요. 내 잔디밭에서 나가 같은 건데 영원한 안식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다 승진해서 수석 방부 처리자가 됐어요.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이죠. 여기에 나트론 좀 더 완벽해 라고 말하는 아누비스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드라마가 생겼어요. 오시리스가 나타나서 저승 보스 자리를 뺏어갔죠. 아누비스는 CEO에서 영혼 인사과장으로 강등된 셈이에요. 그의 새로운 주 역할은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것, 최고의 안내원이죠. 그리고 마음의 무게 달기, 의식에서는 심판관이었고요. 부담감이 엄청났겠죠. 한번 실수하면 암미트가 심장을 먹어버리니까요.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스트레스를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신화는 적은 편이에요. 늘 거기 있지만 주인공은 아닌 느낌? 불쌍하죠. 그의 검은색은 섬뜩한 게 아니에요. 재생과 나일강 흑을 의미하죠. 또한 방부 처리 후 시신의 변색도 의미해요. 고디풍이 아니라 실용적인 거죠. 그에게는 회색이나 흰색의 머리를 한 신, 웨프와 웨트라는 상대가 있어요. 역사가들은 결국 둘이 합쳐졌다고 생각해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가족도 있어요. 아내 암프트와 뱀딸 케베케트요. 보세요. 죽음의 신도 나름의 신성한 드라마가 진행 중이네요. 오늘은 신계 스캔들 메이커 라바나 이야기 좀 해볼까요? 랑카의 왕이자 머리 10개 팔 20개의 미친 존재였죠. 하지만 알고 보면 브라만 출신 엘리트 중 엘리트였다는 사실. 6개 샤스트라, 4개 배달을 섭렵한 천재 중 천재였어요. 시바 탄다바 스투트라까지 직접 지었으니 레전드 맞죠? 시바신의 찐사랑 덕분에 불사의 축복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 너무 잘나서 탈이었을까요? 라마 왕 부인 시타에게 고쳐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남의 부인을 납치해서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 버려요. 아무리 신이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라마 왕은 아내를 찾으러 랑카까지 쳐들어갑니다. 결국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라바나의 운명은 불사의 축복을 받았지만 라마 왕 화살의 죽음을 맞이하죠. 세상에 똑똑하고 강한데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비슈누 신 저주받은 문지기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반전이죠? 불교 경전이나 자인학교에서도 라바나 이야기가 등장한대요. 영혼과 악당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던 거죠. 똑똑하고 힘센 남자, 결국 사랑 때문에 망하다니.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드라마 퀸이야. 다음엔 또 어떤 신들의 막장 스토리를 들려드릴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집트 신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마하트 여신인데요. 이름부터 포스가 대단하죠? 마하트는 우주 질서 그 자체였고 진실, 균형, 조화, 정의를 상징했어요. 세상 모든 게 마하트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죠. 오시리스의 재판에서 죽은 자의 심장을 달 때 마하트의 깃털이 기준이었어요. 깃털보다 무거우면 영혼이 괴물에게 잡아먹혔다고 해요. 신들조차 마하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 권력자였죠. 혼돈의 신 이스펫이 마하트의 정반대였다는데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마하트가 없었다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 혼돈 그 자체였을 거예요. 파라오들까지 매일 마하트에게 경배를 올렸다고 해요. 마하트 없으면 햇빛도 안 뜨고 나일강도 범람 안 했다는 믿음이었죠. 신들이 싸우면 마하트가 나타나서 진정해 한마디면 끝났어요. 제우스처럼 바람 피우다 걸릴 걱정은 마하트에게 없었겠죠. 그녀의 깃털은 그냥 깃털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상징했죠. 어느 신이든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답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법처럼 모두가 따르고 존중해야 하는 규칙이었어요. 누구도 마하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레전드 포인트였죠. 신들조차 마하트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지켰다고 해요. 역시 진짜 힘은 정의와 균형에서 나오는 거겠죠. 마하트 여신, 진짜 이집트 신화의 찐 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신화 속 역대급 막장 드라마 오시리스 신화 아세요? 잘나가는 왕 오시리스는 동생 세트에게 시기와 질투를 제대로 당해요. 세트는 오시리스를 죽이고 시신을 14조각 내서 뿌려버리죠. 형수 이시스는 남편 시신 찾으러 산만리 눈물 없이 못 볼 여정이었어요. 겨우 조각들을 모아 마법으로 부활시킨 오시리스, 그런데 딱 한 부분만 없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시스는 그 상태에 오시리스와 아들 호루스를 임신해요. 호루스는 엄마 이시스의 찐사랑과 보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한편 세트는 오시리스의 왕좌를 꿰차고 폭군으로 등극했죠. 때가 되자 호루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세트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둘의 싸움은 무려 80년 동안 이어진 레전드급 대결이었죠. 눈알 뽑고 성기 뜯기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어요. 신들은 호루스와 세트 중 누가 진짜 왕인지 판결하기 위해 모여요. 세트는 호루스가 미성년자라며 땡깡을 부리고 판결은 지연되죠. 하지만 이시스가 몰래 개입해 세트를 속이고 판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요.
결국 호루스가 승리하고 정당한 왕위에 오르며 질서가 회복됩니다.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왕이 되어 죽은 자들을 다스리죠. 이 신화는 왕권, 질서, 죽음, 부활 등 모든 이집트 사상의 핵심이에요. 형제간의 질투, 아내의 헌신, 아들의 복수,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죠. 이쯤 되면 고대 이집트판 막장가족 드라마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다음엔 또 어떤 신들의 은밀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가장 완벽했던 신 발드르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이자 토르의 형제,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에 불안해진 프리그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맹세를 받아냈죠. 모든 것이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요. 발드르는 이제 어떤 무기에도 다치지 않는 불사신이 된 줄 알았죠. 신들은 그의 불멸을 축하하며 창 던지기 게임까지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보호막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프리그가 유일하게 잊어버린 존재, 바로 겨우살이 나무였죠. 이를 알게 된 빌런은 바로 로키였습니다. 로키는 맹인 신호드르에게 겨우살이 가지를 주며 게임에 참여하라 속삭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호드르는 그 가지를 던졌고 그것이 발드르를 관통했어요. 신들의 가장 완벽한 존재, 발드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은 신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그의 장례식은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슬픈 의식이었죠. 로키만 빼고 모든 존재들이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발드르의 죽음은 라그나로크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죠. 결국 로키는 신들에게 붙잡혀 끔찍한 벌을 받게 됩니다. 겨우살이 하나가 초래한 완벽한 신이 몰락,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소한 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신들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메두사 머리를 든 영웅 페르세우스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 조각상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어요. 1500년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정적들을 누르기 위해 세운 작품이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머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메두사의 머리를 보면 눈 마주치면 돌이 된다는 설정 아시죠? 그런데 페르세우스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주변엔 모두 남자 대리석 조각상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메두사의 저주를 받은 듯한 연출을 노린 거였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반디넬리의 헤라클레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심지어 나중엔 넵투누스 분수도 추가됐어요. 페르세우스만 청동인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다른 조각상들을 조롱하듯 나는 돌이 되지 않았지 라고 외치는 것 같죠. 조각가 첼리니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각상 뒤에 뭘 숨겼을까요? 바로 작가 본인의 셀프 초상화를 몰래 넣어놨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조각가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뽐낸 거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피렌체의 복잡한 정치사를 담고 있어요. 청동이 대리석보다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첼리니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역시 신화 속 영웅도 예술가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네요. 이게 바로 예술과 정치의 은밀한 밀당 아니겠어요? 신들 세계에 막내온 탑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크리슈나죠. 이분 그냥 막내가 아니에요. 장난기와 사랑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죠. 어릴 적부터 버터 도둑으로 유명했어요. 버터 훔치는 게 주특기였달까요? 입안에 온 우주를 보여줘서 엄마를 기절시킨 레전드 일화도 있죠. 야무나 강을 오염시킨 독사 칼리아를 혼내준 것도 이분 작품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고바르단 산을 들어올린 건 또 어떻고요? 인드라 신이 질투도 막아낸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재질이죠. 그의 연애사는 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라다와의 친사랑은 역대급이죠. 수많은 고피, 여성신도 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남이기도 했고요. 그의 피리 소리는 모두를 홀릴 만큼 황홀했다고 전해져요. 마하바라타 전쟁에선 아르주나의 전차병으로 활약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으로 남아있어요. 때로는 신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연인으로 다가오는 팔색조 매력. 생일은 8월 말에서 9월초 크리슈나 잠마슈타미로 성대하게 기념돼요. 그의 리라는 단순히 신화가 아닌 삶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죠. 장난꾸러기 신동부터 우주의 최고 존재까지 그의 스펙트럼은 끝이 없어요. 힌두교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간적인 신 중 한 명입니다. 질투, 사랑, 전쟁, 평화. 신들의 세계도 우리랑 다를 바 없죠? 이쯤 되면 크리슈나가 신들의 가심 메이커 원탑 아닐까요? 다음엔 또 어떤 신이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진짜예요. 비슈누 신이 첫 아바타, 마스야 이야기죠. 옛날 세상에 대홍수가 닥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마누라는 사람이 작은 물고기를 구해주는데 이 물고기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거예요. 결국 연못이 작아 바다로 보내게 되죠. 물고기는 대홍수가 올 거니 배를 준비해 경고했어요. 마누는 가족과 씨앗을 싣고 배를 만들었죠.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 마누의 배를 끌어주기 시작해요. 이 물고기가 바로 비슈누 신이 화신 마스야였죠. 마스야 덕분에 마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전, 초반엔 마스야가 비슈누가 아니었어요. 원래 물고기 구원자였는데 나중에 비슈누 신과 합쳐진 거죠. 나중엔 경전을 훔친 악마 하야그리바를 처치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수호자 역할까지 해낸 레전드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 문화권의 대홍수 신화와 닮았다는 것도 흥미롭죠. 결국 작은 존재가 위대한 구원자가 된다는 교훈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작은 물고기를 만나면 잘 대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마스야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메두사 스캔들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냥 사람을 돌로 만드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고르곤 자매들 스테노, 에우리알레, 그리고 우리 메두사. 바다신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엄청나죠? 이 자매들에겐 사람을 돌로 만드는 시선이라는 초능력이 있었어요.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불사신이라 괜찮았죠. 하지만 불쌍한 메두사만 유일한 필멸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영웅 페르세우스가 등장해요. 그의 임무는 메두사를 죽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고르곤 자매가 항상 못생긴 건 아니었대요.
고대 예술에서는 나중에 꽤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했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돌로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방패를 사용했어요. 아주 영리한 수였죠.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았대요. 안전이 최고죠. 메두사가 죽은 후 상황은 더 예측 불허였어요. 그녀의 머리는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에 장식되었죠. 정말 강렬한 패션 성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의 피는 치료와 해를 끼치는 두 가지 힘을 가졌대요. 한 가족에게서 이렇게 많은 드라마가 나오다니, 그렇죠? 괴물들도 복잡한 가계도를 가진 것 같아요.